그러니까 강원도도 20년 동안 무려 3배가 올랐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8배가 오른 거잖아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네. 32평형이 54억에 됐거든요. 네, 훨씬 더. 굉장히 싼 거예요. 테라스 청담이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180억이에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평균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없어요. 비싸게 올라갔던 아파트들의 시세 하락을 기다린다 라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한동안은 시장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싼 것들은 그래요. 근데 미분양을 나게 해야 돼요. 부자분들은 집 안 사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 되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부동산 전문가는 어디 살까? 부동산 전문가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저는 투자 베이스가 아니고 리서치 베이스라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시고, 예.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 투기꾼 얘기 떠나고 그렇죠. 예전에 저기 PD 수첩에도 나오시고. 네. 저는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심지어는 그 PD가 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날도. 그래서 막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묻지마 투지마 하지 말자라는 강의를 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했더니 네. 그러네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나갔어. 자기도 본인도 그러네요 라고 거의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와 실제 방송이나 기사 나가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 예의가 없는 게 토요일 날 한밤중 12시에 전화를 해요. 인터뷰해달라고. 그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다 급한 거예요. 다 마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급하니까 네. 뭐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어쩔 수 없다 이해를 하는데, 한켠에서 또 언론은 그래도 돼 라는 생각들이 좀 아니, 있어요. 필수첩인데 그럼 제가 해줘야 돼요, 그걸. 토요일 밤 12시. 저는 9시, 10시에 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다 깨가지고 전화를 하도 오길래 받았더니, 저는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토요일 한밤중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인터뷰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하면 괘씸죄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안 해줘가지고. 그 주에 나갔거든요.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혹시나 어떤 쪽으로 이제 좀 바이어스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약간 편향성? 뭐 예를 들어서 업계를 대변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분양이 잘 돼야 되고 뭐 많이 팔려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서. 전혀 없어요. 저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라고 하는 게 컨설팅 회사랑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비싸면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저를 찾는 거고. 시장에서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컨설팅을 베이스로 한다라는 것과 리서치를 베이스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컨설팅은 어떻게든지 일을 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리서치는 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분양이 될 수 있을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마케팅에 넘어가는 것들이고 1부터 100까지 조사를 해서 유리한 데이터들만 뽑아서 그것들을 활용들을 해요. 리서치 하는 이유가. 근데 저희는 안 되면 안 된다까지 얘기하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영향이 거고. 그런 거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제 시공사들이 보통 현대건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시행사들이 우리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들을 해와요. 근데 사업성이 있어야지, 책임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아예 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객관적인 검토를 저희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10개 조사하면 9개는 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시행사는 엄청 싫어하죠. 시공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근데 시행사에서 그래도 우리 빠시온 김학렬 소장님 정도 되면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좀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우리랑 뭐 또 같이 해봅시다. 일감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로비도 했었죠. 1%만 올려달라고. 아니, 절대 안 해요. 1%를. 그러니까 이게 분양 의향률, 리서치 베이스로 하는 것들이니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소비자 의견 베이스로 해서 수요를 도출을 해요.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요를 1%만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이제 1%만 올려도 이게 몇천 명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라서 절대 안 하죠. 그런 것들. 그런 거 베이스로 결과 리포트를 쓰는 것들인데 수요가 없는 데 있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수치를 달라고. 0.2%만 올려주세요. 뭐 그런 것들도 굳이 기수였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게 엄청나게 돈은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산업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김학렬 소장님은 약간 그런 쪽으로 바이어스는 없으시다는 거.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많이 들으신 질문이실 텐데. 빠숑의 뜻이 뭡니까? 빠숑이. 열정이라는 패션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전에 한메일 시절에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이다 보니까 그때 한메일이 처음 나와서 이메일 아이디를 만드는데 패션으로 했더니 누가 이미 선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P 하나 더 붙이고 S 하나 더 붙이고 주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빠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패션이라는 뜻이
이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의류 패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할 때 패션도 네. 제가 앙드레임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빠숑이라고 발음하셨어요. 그게 이제 의류 패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학렬 소장님의 빠숑이 그래서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 이런 것으로 제가 좀 일단 의미를 해석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활동들을 보통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제 이름으로 활동을 못 했고 필명. 그래서 이제 빠숑이라고 이제 필명을 했는데 글이 좋았나 봐요. 다들 그래서 이제 빠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칼럼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래서 이 빠숑이 불어인가 아니면 진짜 옛날에 저기 막 뭐 힘줄 때 막 빠숑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런 건가. 열정과 패션. 네. 또 오늘 책을 또 선물로 이렇게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시고 네. 백아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네. 이게 최신 버전이죠? 그렇죠. 소장님이 쓰신.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 김우란 작가랑 공조를 했는데 그 임장 많이 하신다는 분. 그렇죠. 임장 리포터를 쓰는 게 그 친구의 본업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안 보고 대중적이지 않는 정말 투자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매주 리포터를 써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최근에 가장 부각됐던 것들만 골라서 책으로 엮었던 것들이죠.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네. 이거 확 땡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 아파트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자층들은 지금 아파트 투자를 못 해요. 이미 이분 정보 들어서는 규제. 거의 한 2, 4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그럼 아파트 말고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렸고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좀 안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도 하고요. 거래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수요가 좀 적은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해도 좋긴 한데 네.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 상품들을 뭘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얘기보다는 뭐 갭 투자도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썩빌. 네. 요즘 썩빌 투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쪽이 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제대로 알고 봐야 된다, 알고 투자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물건도 적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트렌드가 아니라 트렌드가 좀 짧아요. 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주식으로 봐도 이게 장기 투자하는 것들이 있고 중기, 단기가 있잖아요. 이건 거의 단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단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 블루칩이 아니라 네네. 약간 틈새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 같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대 아파트. 예,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블루칩이잖아요. 네. 아무 때나 사도 되거든요. 그냥 버티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네.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겠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테마주라든지 갑자기 떴다가 줄어드는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뭐 코로나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다 보니까 갑자기 좀 하락하고 있었던 바이러스 주가 관련주가 백신주가 또 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서 그 전까지는 부각받지 않았던 비아파트라든지 비규제 지역의 상품들이 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속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쪽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뜬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거나 뭔가 조치가 바뀌게 되면 여기는 또 바로 또 빠지게 되거든요. 수요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썼던 것들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부동산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서점에 이런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저 지역도 팔아먹으려고 하네. 저 네. 지역 또 뜬다. 어디 뜬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좀 뭐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심장이 좀 떨리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뭐뭘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만 보면은 뭐뭘 사라라고 추천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 집 마련을 하세요. 라고만 하는데도. 그럼 집 사라는 것처럼 네,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내 집 마련하고 집 사는 거하고 그냥 묻지마 사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오해가 좀 있어요. 네.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특히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뭐 거래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상승률도 많이 꺾였다고 하고 이제는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좀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기반 리서치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디테일하고 지역별로 쪼개서 통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정책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평균이에요. 평균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평균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없어요. 일단 더 높거나 낮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형성되는 거고. 예, 근데 평균을 갖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정책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일 텐데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직도 대부분이고요. 예, 매수자 우위 시장은 좀 일부, 정말 일부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는 쪽은 대부분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너무 네.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제로니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쪽 보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안 팔려서 갖고 있었다가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글로 수요가 살짝 몰릴 수 있잖아요. 그쪽은 일단 또 몰리게 되면은 그동안 안 팔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물건을 막 내놓습니다. 거긴 또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쪽은 대부분 그동안 인기가 없었거나, 그러니까 그동안 안 팔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지역, 인기가 없는 상품들이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쪽에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막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기자입니다만 부동산 관련 뉴스들,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 많고 네. 일예를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아가지고 예.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대로 그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시장이 정체될 때도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뭐 이제 강남에 이런 비싸게 올라갔던 아파트들의 시세 하락을 기다린다라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한동안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인기가 떨어졌던 지역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억짜리 아파트가 다시 25억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셔갖고 이런 공약들을 한번 말씀들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 쪽 시세까지 내려오도록 돌려놓겠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셨던 멘트에는 그 멘트가 빠졌어요. 그냥 안정화만 말씀하셨지 이전 시세로 돌려놓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과 다른 게 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거든요. 주식은 전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건 완전 실수요거든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인데 이미 전세가가 이번 정부의 초기 단계를 넘어갔어요. 매매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이하로 매매가가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하 가격은 힘들 것 같고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그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박스권에서 올라가는 그 정도라고 예측을 하셔야지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2017년도 5월 이전의 시세로 돌린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세가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매매가가 다시 그 전세 가격까지도 내려와 버리면 이제 깡통 주택이 돼버리고 좀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다시 이번 정부 초반 수준으로 값이 내려온다면 이거는 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시스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깡통 전세가 지금도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늘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과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깡통 전세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거든요. 자꾸 예를 들어서 그 C라는 지역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관심은 A나 B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뚱쳐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 시장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지역, B라고 하는 지역에 깡통 전세가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이미 커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0%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들은 이미 미래 가치를 땡겨서 사거든요.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통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는 지역들은 매매로 사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실거주는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깡통 전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인기가 기본적으로 C급 이하죠. A부터 E까지 있다고 하면은. 근데 A나 B급에서는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집을 그냥 사겠죠. 예.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 보시더라도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지역들과 아닌 지역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깡통 전세 발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단적인 예요, 그게. 예. 아, 진짜 그 성급한 일반화, 네. 그리고 평균의 함정,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수요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요의 강도라는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매수 강도라는 게 있듯이.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지금 이 단기간에 다 그러니까 시각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로 시장을 좀 확대해서 보신다고 하면요. 네. 이게 지금 정부가 민주당이니까 뭐 진보 정권이니까 부동산을 규제해야 되고, 뭐 이 토지의 국유화니 뭐 이런 것들 막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공급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마 공급이 되게 되면은 규제도 저는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네. 또 집이 많아지니까 또 수요를 좀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 20년, 30년을 역사를 좀 확대 놓고 보면요. 가장 규제를 심하게 했던 정부는 지금 돌아가셨던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네. 거의 모든 규제가 그때 다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 법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는 공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네. 공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까지 다 했던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때였었고요. 가장 완화를 많이 해줬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다 풀었거든요. 샀다 팔았는데 양도세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 분양권 전매 가능하게 했고 네. 또 분양권 전매를 하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심하게 완화를 해줬던 정부도 있었거든요. 또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시장이 지금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 대비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입니다. 이번 정부 초기에 잘못해서 공급을 또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죠. 결정적이어서 네. 결국은 좀 2019년도 하반기, 정확한 2020년도부터 공급을 좀 느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느리기 시작했던 것들이 실제 공급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규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감안하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규제 정국이 평생 간다. 그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그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공급이 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이쪽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고 그냥 이사 가지 말아요. 솔직히 그 노골적으로 그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지 마라. 네, 왜냐면 이사 가는 순간 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눌러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 1가구 1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네. 그 정도가 단계는 아니고 이미 2018년도부터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중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 비아파트. 예. 결국은 지금 이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딱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규제 지역 내 아파트만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비규제 지역 아파트는 지금 투자해도 돼요. 중과 안 합니다. 그건 사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가 아니고 비아파트들만 거래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원도 해요. 지사람센터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지원도 해주거든요. 네. 대출을 뭐 80% 90%까지 주면서 그건 사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규제 지역 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도 또 안내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수요를 억제하는 것들이고 규제 지역 내 아파트만 억제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 외의 것들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규제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될 때까지만 이럴 것 같고요. 공급이 될 때부터는 아마 수요가 알아서 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렇죠. 아마 완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좀 밸런스가 이제 맞기 시작을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규제책을 포기하고 살짝 완화 기미가 보인다? 그때쯤이면 아마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적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공급이 수요의 어떤 좀 밸런스가 맞을 정도로 올라오는 거는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최소한 저는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또 공급이 몰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도 좀 평균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하나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공급이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서울은 올해도 적었지만 내년도 적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근데 지금 데가 없죠. 경기도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인천은 올해까지도 많았고 내년도 많고 후년도 많아요. 결국은 이제 인천의 많은 입주 물량들이 경기도나 서울의 수요들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내년에 일단 그래서 좀 인천 물량들이 서울시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저 관심 있게 그걸 보고 있어요. 보통 그게 많이 이어집니까? 서울의 수요가 인천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지역들, 지역 분석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 김포였어요. 네. 거의 2만 세대가 입주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포에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었어요. 2020년. 2020년에? 작년에. 작년에. 그럼 그 정도라고 하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끝 지역이라서 배후 수요지가 없거든요. 예. 가격이 조정되어야 정상이에요. 전세든 매매든. 네. 근데 시세가 다 올랐어요. 올랐죠. 매매가도 오르고 심지어 전세가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에 거래를 다 묶어놨어요. 예. 매매 물건도 묶어놓고 전세 물건도 묶어놓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셔야 될 분 중에서 주택을 못 구하신 분들이 다 김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7,000세대를 다 받은 거예요. 투자 수요도 몰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가 시세가 올라갔는데 아마 내년에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뭐 검단 신도시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서울의 수요와 경기도의 또 일부 수요를 얼마큼 받아주고 그것들이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냐 들어올라가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도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거고 빠지는 지역이 동시에 존재할 겁니다. 같은 인천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아마 서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올라갈 것 같고 서울 수요랑 무관한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양쪽을 다 봐야 되겠죠. 이게 분명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기는 있을 텐데 뭐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동성이라든지 또 이제 전반적인 시장 규제 막 분위기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뭐 교통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들 아니면 단순히 투자 수요만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뭐 어떤 포인트에서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비규제력이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투자 수요층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규제 지역이거든요. 인천도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고 서울은 기본적으로 원래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인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 그대로 실수만 보셔야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거 보셔야 되냐면은 서울 수요가 인천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것들을 내 거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사는데 연수구 송도부터 출퇴근할 수 있을까? 좀 어렵죠. 근데 또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있죠. 한 40분 걸려요. 아침에 오면. 저도 그 고민을 되게 했었거든요. 송도에서 과연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시는 분인데 난 새벽에 출근할 수 있어. 밑에 고속도로 타게 되면 40분 정도면 강남에 가. 양재까지 오니까. 그러신 분들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송도도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출퇴근 결정하시는 않고 전철 어디까지 가고 이 전철 타고 어디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보통 판단하거든요. 결국은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 갖고 일단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환승하지 않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1호선하고 7호선이거든요. 근데 1호선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1시간 내에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갈 것 같아요. 저 끝까지 못 가더라도. 그런 지역들 중에서 보통 이제 메인 입지, 좀 센 입지에서 좀 아래 단계 입지로 갈 때는 평역을 넓혀가던가 아니면 구축해서 새 아파트를 선택하거든요. 그 입지 중에서 아마 좀 새 아파트가 잘 갖춰진 지역들, 택지 개발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도시들의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런 것들은 아마 서울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인천도 막 오르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들 다 올라게 됐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 구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경쟁을 뺏기겠죠.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조정될 수 있는데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의 새 아파트다. 여기는 수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지역 내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좀 구분하시는 게 맞죠. 또 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아까 경기 인천까지도 이제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 투기 수요라든지 다주택자 수요가 집값을 많이 끌어올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도 실수요자들 위주의 거래로도 가격이 되게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수요가 꽉 찼던 입지들이 있어요. 서울 같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그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죠. 경기에 따라서, 유동성에 따라서, 아니면 입지 물량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파트라고 하면은.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서울밖에 없고요,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네. 나머지 16개 광역지자체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은 늘 차고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층이 들어오면은 많이 오르고 또 빠지게 되면 가격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딱 어설프게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와야지 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다주택 투자라든지 법인 투자라든지 투자층들이 몰리게 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방의 비규제 지역 내 최근에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 지역들은 아마 대부분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갈 겁니다. 투자 수요층들. 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장, 그러니까 물론 늘 오르진 않아요. 근데 2017년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의 시장은요, 투자 수요층들이 올려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층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실수요가 꽉 차 있었는데 이번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조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실수요까지 다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부는 투자 수요라고 보는 것들이고 저는 20년 동안 이 시장을 연구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건 실수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층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는 수요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사고 있는 그런 수요층들은 당장 내가 거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두는 수요예요. 미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갈 집들을 사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2030이 영끌한다. 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영끌이 아니라 그냥 사두는 수요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갔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실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공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들이 증가했어요. 실제 그건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실수라고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안 팔 거거든요, 그분들. 왜냐면 미래에 들어갈 것들, 그렇죠,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냥 사두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좀 쌓이고 대출 좀 받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되면은 아마 세입자 나가고 본인들이 들어갈 예정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층들이 증가했던 건 사실인데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그냥 실수요거든요. 들어갈 집을 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신다고 하면 서울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지방은 그렇게 대기하는 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서울 살지는 않지만 나중에 서울에 한가운데 사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사두는 것들인데 지방은 그렇게 미래에 살 집들을 미리 사두는 수요는 거의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층에 들어가야지 기존에 이제 수요랑 공급이랑 딱 적정 수준이 맞아 있는데 투자 수요층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팝니다. 그럼 가격이 빠지죠.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메커니즘이 좀 들쑥날쑥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대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집에 공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요 시장이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서울을 왜 살고 싶어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절대 수가 많습니다.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지금 950만 명인데 경기도는 지금 1,300에서 1,400만 가고 있거든요. 예. 경기도보다도 서울의 일자리가 더 많아요. 절대 다수가. 네. 그러니까 서울 지금 통계를 제가 최근 건 안 봤는데 서울 일자리 숫자가 550만 개 되면은 경기도는 한 500만 개예요. 네. 절대 숫자가. 결국은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그렇죠. 분이 많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게 지방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2차 산업 베이스잖아요. 네. 일자리가 줄어요. 줄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 어디서 했었냐? 서울, 경기도거든요. 근데 서울은 특히 경기도나 또 판교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네. 하루에도 법인이 수백 개가 등록을 해요. 아하. 서울 강남구하고 판교만 그래요. 네. 다른 또 지역들은 안 그런데. 그럼 거기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 근처에 못 사니까 그 지역을 출퇴근할 수 있는 주변 입지까지 다 비싸지는 것들이죠. 이게 지금 서울이 비싸지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의 집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대가 분화되다 보니까 아마 세대가 분화되게 되면 집이 두 채가 필요한데 서울에 증가하는 집의 숫자는 3%도 안 돼요. 그걸 못 따라가죠. 결국은 서울의 가구 분화 숫자를 주택에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에서 해소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도랑 인천의 일부 지역들이 오르고 있는 지역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나 인천에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네. 서울에서 분화돼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수요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주식이라든지 주식을 볼 때 이제 어떤 산업이 올라간다, 어떤 쪽으로 수요가 몰린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이제 핫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래,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구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그 큰 이제 정책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디가 올라간다, 어디가 대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들을 때마다 되게 걱정이 드는. 저도 걱정이 있네요. 돼요. 이게 결국은 뭐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직장이 서울 강남권에만 생기고 있거든요. 스타트업들 다 강남권에 생겨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판교 정도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강남권 라인이에요, 다. 심지어는 서울의 동부권이라든지 서부권, 서남권은 많이 생기지 않아요.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고 거의 무관하거든요. 순수한 베드타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지금 경기도보다 싸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강남권에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가 더 비싸요. 대표적인 게 과천, 성남, 그다음에 하남, 광명은요. 동부권에 있는 성동구 정도 빼면은 그쪽이 더 비싸요. 그렇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강남구, 서초구만큼 비싸거든요. 송파구도 무시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왜? 강남권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구에 하나의 구가 가도 되는 인구가 6만밖에 안 되니까.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판교 자체적으로도 일자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7만 8천 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제2, 제3을 만들어요. 그러면 7만 8천 명 규모가 2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글로 또 일자리가 몰릴 텐데, 그럼 일자리를 세우려고 하면은 지방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럼 지방은 수요가 줄고 거기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럼 누군가 또 그 주택에 살아야 되니까 주택가격은 또 올라가고.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공급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시세가 폭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리를 어디선가 이제 끊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 많이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선, 지역 어느 선 아래로 예를 들어서 뭐 R&D 센터나 회사를 놓으면 인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산업단지 개발 조사를 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200건 정도 진행했었어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기업체들 대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네. 여기 입주를 할 거냐, 입주한다,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10% 이상이 나와야 높다라고 하는데, 산업단지는 1%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 지역에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뭐 법인세를 5년 동안 감면해주고, 부지 되게 싸요. 네. 또 어차피 공장이니까 지방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95% 이상이 선택 안 하신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본사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가 이주하게 되면요, 이분이 사표를 써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되게 많죠.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게 되면요, 그 좋은 시내 직장 공공기관들도 사표를 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 그랬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제일 문제였었고요. 그게 단적에 드러난 사건이 뭐였었냐면은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 예, 왜냐면은 이제 지금 경기도 이천하고 충청북도 청주에 굉장히 큰 공장들이 있었는데 있죠. 워낙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데 전국에서 이제 공장 확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쫙 몰려들었겠네요. 그 중에서 80몇 개 지자체가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지역으로 와라. 우리 지역으로 와라. 혜택을 주겠다. 예. 구미 같은 경우는요, 100만 평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 비용 안 받고 와서 투자만 해라. 네, 그래서 그냥 공장 만들고 그냥 일자리 만들어라. 안 갔어요. 뭐 청주도 아무튼 전국에 다 신청했는데 결국 그들이 선택한 곳은 경기도 용인 원산면입니다. 거기는 자기 돈 주고 산 거예요. 심지어는 지원 하나도 안 받고 그 이유 딱 하나일 거예요. 인력 수급 때문에 그래요. 네,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거든요. 인력 수급하는 맛이. 이런 현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말이 되냐, 어디 지역 균형 발전해야지 라고들 이제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실상을 놓고 보면 인간의 본성상 그리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본인들도 안 내려가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과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길 때 2010년도에 천마을을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제가 수조사 담당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옆에 대전시는 평당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분양을 하고 있을 텐데 세종시는 57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천마을을.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았어요. 심지어 대전 분들도 분양을 안 받아요. 왜? 내려가기 싫으니까. 기반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떻게 사냐. 근데 지금 2021년 현재 세종시가 제일 비싸거든요. 대전에서 이사를 옵니다.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졌고 학군도 좋고 아파트도 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이제 특별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내려가려고요.
정부 청사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내리고 있는데 본인들도 안 내려가요. 맞아요. 그게 웃긴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다 내려가죠. 아, 참,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 뭐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맥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심지어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국민연금도 이제, 저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데, 네. 많은 그 좋은 인재들도 그냥 커리어 쌓고 올라오는 것 정도? 예, 그 정도로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그렇죠. 그나마 가서 전주에 내려갔는데, 전주도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간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내려가는 바람에, 혁신도시 시세가 좀 올라가주는 바람에, 조금 전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예, 새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순기능이 됐던.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은 그래도, 왜냐면 기업이 시내 직장이긴 하잖아요. 네. 내려가긴 하니까. 근데 다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기업 도시라고 하는 걸 같이 추진했거든요. 기업 도시는 지금 하나도 활성화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또 개수가 똑같거든요. 예. 혁신 도시는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내려갔는데 네. 기업 도시들은 아예 지금 성공한 지역이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공공기관은 어차피 뭐 정부가 내려가라면 이제 그렇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민간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최근에는 금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이제 1.0% 시대가 됐는데 뭐 내년 초에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대출 규제도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저 DSR. 네. 그 규제의 영향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미치죠.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걸 또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쪼개봐야 됩니다. 지역하고 상품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역 얘기하면 이제 아파트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아파트 시장에서 메인 입지들은 영향을 일부 정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일부 미칩니다. 별로 안 받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2030이 영끌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대출이 안 들어갔죠. 네. 물론 이제 뭐 신용대출을 해갖고 나머지 차익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신용대출로 그렇게 영끌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금액이. 그렇죠. 일부죠. 그래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세 레버리지로 사두신 분들 같은 경우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대출로 이 부동산 산 것들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 부류가 있을 텐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네.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지역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출이자 갚고 수익이 안 생기게 되면 이건 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최근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지역들은 좀 시세가 좀 조정되거나 좀 인기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은 분명히 1차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긴 줄어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적다 보니까, 네. 일단 신규 분양을 받을 때부터 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 영향이 없는데,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와야지 그나마 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빼고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역할을 하는 지역들 빼고는, 지방에서도 서울 역할을 하는 메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빼고 변두리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0% 타격을 받습니다. 왜? 수요가 주니까. 수요는 끝에서부터 주는 것들이지 핵심적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케어를 받아야 될 쪽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고, 우리가 정말 부동산 가격이 빠지길 기대하는 쪽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영향은 없다 보는 것들이죠. 역시 실수요가 강력하게 이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를 수 있는 내가 거고. 포기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수요층이 채우거든요. 예. 대기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코어 지역이라고 하는데 코어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동산은 첫째도 있지, 둘째도 있지, 셋째도 있지, 약간 그런 거랑 그냥 사두고 잊어먹으면 되는 입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입지들은, 아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시세가 올라갔던 내려갔던 안 팔아요. 폭락을 해도 안 팔고, 폭등을 해도 안 팔고, 금리가 뭐 지금 8%가 돼도 안 팔고, 뭐 0점 몇 프로가 돼도 안 팔고, 그럼 거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내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고 내 손주에게까지도 주고 싶고, 이런. 아마 등기부등본을 띄우게 보면 대출 얼마큼 받았는지 나오거든요. 예. 7%도 안 된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비율이, 대출 비율이. 특히 옛날에 그 분양을 받으셨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예 없어요. 예,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예 없죠. 종부세도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여서 좀 반발이 많기는 한데, 이게 종부세 영향이 일단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을 꺾는 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평균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지역이나 상품별 쪼개서 봐야 돼요. 어차피 뭐 종부세 내는 지역이 많지는 않고, 서울은 거의 다 내는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많지 않았는데 네. 올해부터 특징이 뭐냐면은 17개 광역지자체가 다 냅니다. 과거에는 종부세가 안 나온 도가 있었거든요. 네. 올해는 예외 없이 다 냅니다.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세종시도 냅니다. 그러면 진짜 많은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근데 이걸 좀 마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들이 정말, 종부세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냐. 많이 내죠. 내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다르게요. 강남권에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는요, 네.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6억 원 이하 주택 2개 이상 뭐 이런 지방. 식으로. 그것도. 왜냐면 서울에 두 채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고 억대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도 있어요. 극히 일부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수익 대신에 갖고 있는 것들이고 네. 아마 올해 증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 팔던가 찾으시겠죠. 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요층 갖고 채울 수 없는 시장들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 근데 그 시장들은 보통 다 주택자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나마 수요와 공급을 낮추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게 종부세가 부담되면은 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생기는 이 수익보다 세금을 내는 게 더 많다고 하면 그건 팔 거예요, 아마. 네, 네. 손절매를 하도록 팔 겁니다. 왜냐면 보통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미래 수익보다. 손절매를 하잖아요. 예.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손절매 수익 부동산도 하는데 세금이 더 높다고 하면 손절매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마 서울의 메인 지역들이 아니라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었던 아마 제 생각에는 6억 원 미만도 아니고 3억 원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전혀 관계가 없는 시장들. 근데 그 시장들은요,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안 팔리는 물건을 받아서 회전도 시켜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테리어 해갖고 임차인들한테 공급을 했던 것들인데 그 시장이 아마 조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3억 원 미만 시장들 같은 경우는 임차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역전세가 생기는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매 시장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은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6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시장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네. 6억 원이나 3억 원 미만 이제 저가의 지방이나 이런 아파트들 그 자체는 종부세는 안 나오지만 다른 쪽 갖고 있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그렇죠. 이걸 팔아서 네. 이거를 메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매를 하셔더라도 팔 거예요. 왜냐면 몸이 가볍거든요. 어차피 이건 손절매 하게 되면은 양도세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비싼 거랑 이렇게 감가상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이 저렴한 물건들 파는 데는 거의 이게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종부세 때문에 메인 물건들을 팔 것이냐인데 이 애물단지를 팔지 메인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건 상적으로 안 팔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그 주식하고 부동산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일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우량주가 있고 조금 손실 보고 있는 비우량주가 있다면 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가고 있는 걸 팔아서 네. 물을 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완전 반대네요. 네. 약간 좀 비우량주를 팔아서 우량주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정책이 본의 아니게 똘똘한 한 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시세가 더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주식이랑 좀 다른 게, 절대 가격이 비싼 주식이 좋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절대 가격이 비싼 주식이 무조건 부동산이 무조건 제일 좋은 거거든요. 평당가가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부동산이고, 그게 나중에 상승률이든 시세 차익이든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죠. 굉장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일지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구도 평당 1000만 원이 안 넘었었어요. 몇 년도? 거의 2000년 초반. 예, 그러니까 2000년 또. 2000년.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부터 지금 제일 저렴한 지역이 강원도일 텐데, 강원도가 한 평당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하면 이제 그 강남구 같은 경우 9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평당 한 7, 8천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는 평당 한 60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20년 동안 무려 3배가 올랐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거의 한 8배가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비싼 걸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은 어차피 지금 이걸 팔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가격을 못 산다는 것들을 아는데, 싼 지역들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거든요. 그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비싼 지역들은 한 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재집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똘똘한 한 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메인 입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요층들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메인 입지. 예, 메인 입지, 메인 상품들. 역시 항상 귀결은 메인 입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뭐 입지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단기로 보게 되면 상품도 보시긴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입지가 나빠도 상품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지라는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저 사회 초년병 시절에 2006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그 즈음에 서울 특정 지역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넘었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뉴스를 제가 전달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평당 2천 넘었던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 8년도 네, 그때쯤이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제가 네. 그때 그 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분양가가 평당 2천을 넘을 수가 있지? 네. 근데 이제 그 평당 3천 넘었던 거 제가 기억이 딱 남는 게 어떤 단지였었냐면은 반포 자이랑 레미안 퍼스트지가 맞습니다. 평당 3천이 처음 넘었던 맞아요. 대단지로서 물론 이제 조그만 고급 단지들은 이미 넘었었는데 네. 이런 뭐 몇천 세대 대단지로서는 처음이었었는데 미분양 났어요. 2008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반포 자이도 미분양, 레미안 퍼스트도 미분양. 입지가 그렇게 좋고 상품이 그렇게 좋은데도 비싸면 안 사요. 왜냐면 그때 반포 잠원동 시세가 2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3천이니까 아무리 줘도 안 사는 거예요. 그 전이었나요? 타워팰리스도 엄청나게 미분양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타워팰리스는 뭐 이런 얘기 사고적이니까 예. 삼성그룹의 임원분들이 다 받았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기. 예, 떠안기. 미분양 떠안기.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2채를 받았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좋아하셨죠, 그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게 아니라 뒤로 넘어졌는데 돈방석. 그래서 대출 규제의 영향이라든지 부동산의 금리 영향도 결국은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수요 같은 경우는 비싸거나 수익이 안 보이면은 안 사거나 손절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수요는 이게 비싸든지 손해를 보든지 금리를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걸 알면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적정 가격보다 비싸다. 근데 산다. 그러면 그건 실수요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주공 1단지가 제일 비싸요. 거래된 것 중에서는. 32평형이 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싼 거죠. 일단은 그건 논외로 하고. 그 재건축 되기 전. 지금도. 그러니까 전이죠. 전. 예. 지금 일반적인 재건축과 관련 없는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것은 아크로 리버파크.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제가 말 잘못했네요. 네. 재건축 단지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지금 반포주공 1단지인데, 네. 그거는 32평이 54억에 거래됐어요. 죄송합니다. 막 좀, 제가 10억을 깎았네요. 54억에 거래됐고. 저기 체감이 안 됩니다. 예. 예. 아크로 리버파크가 45억에 거래됐어요. 34평이. 예, 그랬었는데, 그러면 아크로 리버파크를 45억에 34평을 사는 사람은 투자층일까요? 아니요. 이건 실수층입니다. 미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아마 미래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실 분일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 들어갈 만한 돈이 있으니까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어.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부동산 잘 모르시고 시세도 잘 모르세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고 들어가시거든요. 그 일부예요. 1년에 몇 건 거래가 안 나오는. 근데 이제 이거는 비싼 데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비싼 데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층입니다. 그건 100% 실거주할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32평형이 54억에 됐거든요. 이게 싼 거 같아, 비싼 거 같으세요? 절대 금액만 보면 당연히 비싸 보이죠. 훨씬 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층들한테는 살 수만 있으면. 왜 싸냐면요. 32평형을 갖고 있으면은 저층이잖아요. 지분이 많아서 34평을 두 채를 줘요. 두 채로 얻을 추가 분담금 10원도 없이. 근데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이 반포주공 1단지가 훨씬 좋거든요. 한 50억 할 거 아니에요. 45억이면은. 50억짜리를 2개 주는 거잖아요. 100억이잖아요. 나중에 100억짜리를 100억을 54억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건 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미래를 보고. 근데 미래라고 해봤자 몇 년 안 남았어요. 3년 후의 미래예요. 지금 2주 시작했고 이제 내년부터 철거할 거거든요. 이게 거기 끝났죠. 게임셋이 됐죠. 확정 수익률. 근데 지금 54억을 현찰 주고 사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 거죠. 거래를 할 수는 지금 매물이 있어요. 있는 건데 매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찰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현금 부자들한테는 그게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무튼 부러운 세상이고요. 조금 일단은 체감은 잘 안 되는 세상입니다. 저도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뭐 아리팍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뭐 세 글자를 줄여서 부르는 데들은 최근에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그냥 뭉텅이 돈으로 사신 분들도 계시고 코인으로 많이 벌어서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이제 한 90일 정도, 한 석 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대선. 그렇죠. 예, 이제 대선이 석 달 정도 남았는데 당연히 그 영향을 봐야 되는데 증시에서는 당연히 대선 주자 누가 됐던 공급을 많이 늘릴 테니까 건설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건설주들이 많이 좀 침체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다른 영향들이 반영이 될 테고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주요 후보들의 정책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네. 요것도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대선 영향은? 저는 이제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예측의 영역이긴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냥 반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짜는 게 제 리서치 업무였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것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250만 원, 어떻게 짠 것처럼 두 분이 다 250만 원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은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기간 공급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택지도 만들어야 되고 재건축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취임하시는 대통령 임기 내에 250만 호가 공급되기는 힘들죠. 이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마 그 중에서 100만 호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런 핵집 입지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입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50만 원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정부 때까지는 수요가 몰리는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쉬운 쪽부터 공급을 할 거거든요. 쉬운 쪽들은 대부분 수요가 없는 쪽이에요. 외곽.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 양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산 신도시가 있어요. 예. 일산 신도시가 92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초반에 91년도, 92년도까지는 분양가가 분당 신도시랑 똑같았거든요. 지금 3배 차이가 나요. 분당이 월등히 비쌉니다. 시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당은 경쟁 입지를 개발을 안 했고 여전히 분당 신도시로서 하나의 완성된 신도시로 지금도 위상을 갖고 있는데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산 주변에다가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북쪽에 파주 운정 신도시를 일산 신도시보다 더 크게 지금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있고 분양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서쪽에다가는 한강 신도시를 만들어서 또 엄청나게 또 분양을 했고 네. 또 옆에 최근에 또 검단 신도시 계속 또 입주를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일산 고양시가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가 있는데 네. 일산 동구랑 서구는 그대로인데 덕양구에 과거에는 아파트가 화정지구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삼송, 지축, 원흥, 원당, 능고 거기다가 향동, 그다음에 덕은지구까지 서울과 붙어 있는 쪽이 굉장히 좋은 신도시들을 엄청 만들고 있어요. 예. 그거 아마 계속 일산 신도시의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는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인플레이션만큼 오른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오히려, 됐어요. 예. 수요를 뺏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 메인 입지에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메인 입지는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 테두리에 져서 메인 수요들을 좀 끌어내는 전략들밖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원래 거기 있었던 지역들의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조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메인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조정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단순히 우리가 수치로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그러니까 제일 빨리 되는 거는 그만큼 제일 쉽다라는 네. 걸 테고 네. 또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역시 코어는 서울 중심으로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결국 재개발, 재건축 네. 규제랑도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지금 오세훈 시장도 용적률을 더 줘가지고 서울 도심권의 개발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네. 신속 통합 기획 이런 것들 막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요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분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다음에 또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건 또 서울시 자체로는 또 안 되고 정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긴 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정부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규제를 워낙 세게 누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재건축 3대 규제 악법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분이 돼봐야 알거든요. 또 이게 또 시세가 딱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역풍맞아서 또 그 정책을 되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것들을 눈치 안 볼 수 없다라고 좀 봅니다. 예. 푼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풀기는 어려운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8년도에 고 박원순 시장님이 여의도 용산 그 통합 그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었거든요. 여기도 용산 입대자마자 네, 확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그냥 화들짝 놀라죠. 덮어버리잖아요. 교통부 불려가서 야단 맞으시고 또 없었던 일을 해버리셨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단기간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간 5년, 집값이 뛰더라도. 네, 5년, 10년 보게 되면 무조건 공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용적률을 35층으로 규제해놓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냥 많이 줄 때 많이 줘서 어차피 그냥 그런 초과이익 같은 경우는 환수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조합원도 조금 이익이 되고 나머지 큰 이익이 만들면 부가치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정부에서 환수해 가면 되거든요. 전 강남구에 왜 층고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수요가 제일 많잖아요. 100층씩 져가지고 수익 많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수익금 생긴 거 가지고 임대주택도 많이 만들고 과연 교통망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강남구는 저는 빽빽하게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조망권이 있고 뭐가 필요해요. 그냥 거기는 살고 싶은 수요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에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다 35층, 용적률은 300% 미만. 뭐 당연히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죠. 사업성이 안 나오다. 그런 거죠. 예. 공공 위주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신속하게 서울 지역 내에도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규제를 못 푸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반대로 공공 위주로 하게 되면 속도가 더 날 수 있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민간이 가고요. 예. 공공이 보조해주면 빨리 갈 겁니다. 민간이 가고 공공이 하게 되면 속도 안 나요. 오히려. 왜냐면 다 또 설득하고 이해관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도부터 공공 개발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2020년부터는 공공 재개발도 나왔는데 지금 한 개 지역도 시작 못했습니다. 2021년도 2월달에 변창훈 장관님께서 3080 말씀하셨는데 한 개 지역도 시작 못했고요. 못해요, 공공이 하게 되면. 왜냐면 이해관계 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서 진도를 빨리 빼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공공이 하게 되면은 기존에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위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공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수익금은 쉐어해도 되는 것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수익, 더군다나 이번 대장동 사태 터지는 바람에 더 움츠러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개발하는 거, 왜냐면 개발은 좋은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주택수를 늘려주는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주택수를 늘려주는 게 메인이 아니라 이게 또, 왜냐면 공무원 분들은 또 이게 정직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오해를 받는 게 싫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들을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들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좀 결국은 좀 적극적인 개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도 오래된 뭐 조금 실타래이긴 합니다만 이거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한다 그러면 아예 개발 안 하고 말아 막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장동 그 사건만 특이하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지 이게 원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시공사나 시행사나 조합분들하고도 수요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LH하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사업이 좋아, 사업성이 좋아도 10% 이상 사업 수익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5%에 10% 사이거든요. 5% 미만 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대장동만 지금 뭐 40%, 50%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5%에서 10% 나는 수익률 갖고 보통 개발을 하는데 그걸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몇몇 좀 이상한 사태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것들은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서 그런 것들은 좀 회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빨리 진행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세분에 갈 때마다. 그 실타래가 좀 어떻게 풀릴지 저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뭔가 블랙박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블랙박스를 좀 없애야 되는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는 공급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싶으시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수요를 규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미 충분히 규제 정국이었었고 2018년도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주택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큰 폭으로 올랐을 거예요. 주택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실수요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거든요. 네.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마저도 줄이고 싶어 하는 것들. 이사를 아예 못 가게 하면서 한동안은 공급이 될 때까지 막아두려고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주택자들은 결국은 이제 규제도 싫어하고 세금도 싫어하지만 제일 싫은 게 시장 논리로 경쟁에 지는 것들이거든요. 옆에 공급 물량이 많게 되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일 어떤 것부터 체크를 하냐면요.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 체크를 해요.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왜?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에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파주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 때문에, 검단 신도시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성 신도시 때문에 시세가 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 넣었다 뺐다 이런 단기 투자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 투자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하락하는 게 보이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공급 물량이지 규제가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규제도 싫어하겠지만 공급 물량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들.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이 빠르긴 빠르네요. 그렇죠. 제가 좋네요. 좀 좋은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유튜브도 한 1.5배속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네. 근데 1.5배속으로 들을 필요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좀 천천히 0.7배속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요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뭐 갭 투자라든지 뭐 썩빌 오피스텔 뭐 약간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거 있는데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지역별로도 중요하지만 유형별로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이것도 자꾸 제가 질문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여쭤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가 지금 너무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갭 투자의 시대는 이제 저문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갭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갭 투자는 소액 갭 투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아닌 투자는 없어요. 다 갭이 들어갑니다. 그 갭을 전세 레버리지로 하든지 대출로 하든지 그 차이인 거고 갭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텐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갭 투자들은 소액 갭 투자였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갭을 뭐 6억, 전세가 6억이면 4억 끼고 사는 게 갭 투자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갭이 크게 되면 사람들이 안 사죠. 4억짜리로 다른 거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이제 30평대가 30억인데 네. 전세는 1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럼 갭이 2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갭 투자를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또 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갭 투자라고 탈 수도 있는 것들인데. 뭐 일단은 좀 현금이 좀 두둑히 있는 분들 위주로. 되게 또 자녀분들 증여하거나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액이거든요. 네. 소액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억 원 미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세랑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 차이가 1억 미만, 몇천 가지고 살 수 있는 갭 투자일 텐데, 이게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았어요. 심지어는 서울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 좀 덜 올라갔었거든요. 2018년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갭이 너무 벌어져서 서울에서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지방으로 보통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방도 지금은 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좀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갭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한 시장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갭 투자 하실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장기간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붙어 있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네. 그런 입지들은 갭 투자를 해도 되는 것들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공급이 더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전세 금액과 월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어디냐? 지방 중소도시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요.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뭐 대전이나 목포 이런 지역들에 공공기관이 몇 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한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추가적으로 갑자기 없던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내려가셔서 거기다 주거지를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단기간에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를 알아봅니다. 예. 근데 집이 수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길 뚫고 들어가려면은 기존 전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줘야지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세가 올라가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매매가를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조건의 기준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결국은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좀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 올라간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은. 그런 지역들을 단기 투자하는 게 갭투자인데 그냥 여기 갭투자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이미 심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안 들어오거든요.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으로 일자리가 생겨서 그게 한 1년 정도 시장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아마 그런 사인들이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것들을 봤을 거고 일반 잘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간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미 늦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공부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책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타이밍일지는 모르겠는데 타이밍이죠. 전세가랑 매매가를 이렇게 뭐 같이 움직이다가 전세가가 이렇게 붙는 지점에서 그때 이걸 보라는 거지. 어떤 실수요가 있나? 일자리 수요가 있나? 갑자기 전세가가 확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거든요. 그렇죠. 실수요가 증가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봤더니 뭐 과천에 있던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내려갔대. 목포로 내려갔대. 이거는 부동산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면이나 경제면에 나올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 판단하시면. 그걸 봐야 되는 거구나.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도 30억이고 여기는 6억이거든요. 예. 올라가봤자 7억, 8억인데 어차피 20억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건 갭투자가 안 되죠. 예, 그런 거죠. 시장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 또 요 책에 나온 게 그 갭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하나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네.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최근 트렌드고요. 예.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분들이 뭐 4050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네. 왜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이 증가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 분들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분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이런 와이스트릿 같은 굉장히 좋은 양재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원리로 정말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저거 입지는 가격이 빠질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격을 너무 낮게 분양을 했어요. 신규 아파트를. 네. 제가 아까 2008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에 분양할 때 비싸서 분양을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왜? 비싸게 분양했거든요. 주변 아파트보다. 차라리 저 아파트 3년 동안 기다렸다 들어갔니 옆에 있는 아파트 들어갈 거야. 분양을 안 받아요. 평당 2천, 3천이 말이 돼 이런 시절.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은 분양가를 낮춰보다 보니까 그 신규 아파트만 청약 받게 되면요. 로또가 되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제일 비싸게 분양한 게 어떤 거냐면은 레미안 원베일리예요. 5,600만 원을 분양했거든요. 네.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레미안 원베일리보다 상품도 나쁘고 예. 모든 측면에서 다 나빠요. 입지도 나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입지도 좋고 상품도 훨씬 좋은데 5천이야. 그럼 일단 당첨이 되는 순간 무조건 1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로또네요. 예. 그러면 벌써 평당 5천씩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촌중공 아파트 아직 분양가 책정 안 돼서 분양을 못 하고 있는데 둔촌중공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나쁜 고덕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7천이거든요. 네. 이걸 2,500에 분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에서 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쪽도 평당 7천인데 여기 2,500이 말이 되냐고. 싸우다 보니까 3천까지 올라왔는데 3천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 중위 가격이 4천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강남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분양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당첨이 되는 순간 3천만 원을 분양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이거 1억짜리 아파트인데 3천이잖아요. 그럼 평당 7천이 남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다 몰려가죠. 전 국민이. 예, 전국에 있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없던 수요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두 자리 숫자 넘어서 세 자리 숫자, 올해는 네 자리 숫자까지 올라왔어요. 전국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없는 수요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1000대1.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는 당첨이 어려워요, 이제. 가점이 84점이 만점인데 70점이 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아예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수요를 또 풀어주기 위해서 뭐 특별 공고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왜? 물량이 적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약은 안 되니까 청약 이전 단계로 가야겠다. 재건축 재개발로 갑니다.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은요 인기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인기가 없어서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들었었는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수색 중산 뉴타운을 막 3천만 원에 사고 2천만 원에 사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막 초기 투자 금액이 7억, 10억 이렇게 들어가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15억, 20억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도 안 돼, 신규 청약도 안 돼, 재건축 재개발은 돈이 없어서 안 돼.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극초기 구역 이렇게 나온 글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층들 같은 경우는 극초기 구역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층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들보다 일반 좋은 아파트들을 갭 투자를 합니다. 어떤 갭 투자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를 대출로 하게 되면은 4억 이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괜찮은 입지 같은 경우는 한 전세가가 6억 정도 돼요. 네. 그럼 4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억 단위 있는 분들은 그냥 좋은 아파트들을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없었거든요. 3억, 4억을 갭 투자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보다도 전세 레버리지가 큰 경우는 갭을 끼고 사는 거죠.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는 그걸 영끌 투자라고 하는데 네. 영끌 투자가 아니라 저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들을 미리 사두는 거죠. 주로 강남권 아니면 강북에 있는 새 아파트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갑니다.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나은 지역으로 더 나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인간인이니까. 근데 그 인간의 좀 본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분양가를 누르기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계속 수요가 돌고 돌게끔 씁쓸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당장 우리 서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몇몇 액터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손님한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리 하나를 이제 잠가 놓는 게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체인 리액션으로 이제 이어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약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럼 분양가를 풀어주면은 약간 뭔가 다시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한국 갤럽이나 스마트 칩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런 조사거든요. 이 상품을 얼마까지 분양을 할 수 있을까? 네. 최고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도 제 일이었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예정한 분양가대로 분양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제가 제안한 분양가보다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수술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 밥벌이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른 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리서치. 어떤 말씀이냐면은 상한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의 상한가는 3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를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거든요. 그럼 알아서 다 이렇게 위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정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알아서 딱 이게 스펙트럼이 쫙 넓어지면서 이 아파트는 얼마, 이 아파트는 얼마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상방이 막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상방이 안 막혀 있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양가 통제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싸고 이 위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분양을 나게 해야 돼요. 미분양이 나게 해야 된다. 지금 미분양이 지금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사상 최저 물량입니다. 그렇죠. 다소화가 되고 있고. 너무 문제가 심해요. 악성 미분양까지 팔린다고.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반문을 또 해보자면 아니 평당 1억의 분양을 그럼 하라고 해도 다 그거 소진될 거잖아. 다 완판될 거잖아.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미분양 안 되니까요. 평당 1억에 분양시키면은 미분양 날 겁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최근에 보류지 분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류지 분양. 보류지 분양?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 그다음에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몇 세대를 분양을 안 해놔요. 나중에 분양시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 자금을 쓰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류지 분양들을 했을 때 보통 대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분양했던 것들을 나중에 사후 분양하게 되면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5천, 7천에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몇 개만.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높이는 하나의 팁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반포동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이 평당 1억에 분양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주변 아파트가 다 평당 1억이 됐으니까. 새 아파트고. 미분양 났어요.
오. 예. 이미 다 지어놓은 아파트? 네. 이미 시세가 1억인데도 분양가 1억을 했더니 미분양이 났어요. 결국은 거기에 그래요? 분양가들은 미분양인 거예요. 왜냐면 동이나 층수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평당 1억을 거래되는 것들은 최고동, 최고층, 최고 타입일 거예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네. 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평당 1억은 안 되는구나. 이제 확인한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네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가 책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리서치 하는데 100개 수요 조사를 하면요. 90개를 분양하지 말라고 나와요. 가격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싸도 분양이 안 돼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장에 맡기셔도 되는 것들이 시장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비싼 것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싼 것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요층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 차이인데 비싼 지역들은 수요가 원래 적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1억 원짜리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밑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거주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비싼 것들은 투자 시장층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저게 시세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객관적으로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예. 근데 이제 뭐 정부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분양가 높게 분양이 되면 네.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거 따라서 올라간다. 네. 결국 그것도 상방이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을 이게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피라미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만 올라가고요. 올라갈 수 없는 건 못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다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완만하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만 쭉 삐져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값이 서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는 뭐 대장 아파트가 그렇죠. 이제 정점이 될 때고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대장 아파트가 평당 1억에 미분양이 났어. 그러면은 밑에 아파트는 알아서 빠지거든요. 평당 1억이 됐다가도. 왜냐면은 평당 1억이면 대장 아파트를 가지 2등 아파트 가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시장 원리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구조에다가 더 이걸 가속화시키시면은 옆에 좋은 아파트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선택의 대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그것도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라도 또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고가 물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담동 가시면은, 네. 테라스 청담이라고 하는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 LE 호텔이라고 네. 클럽, 되게 유명했던 클럽, 그거 이제 부시고 다시 만든 고급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180억이에요. 예? 180억. 아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아유. 아무튼. 그러면, 예. 아니, 그게 어떻게 18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혹은 29세대 미만이면은 분양가 통제를 안 받거든요. 이제 대형 평형을 그만큼만 공급하는 것들이죠. 근데 대형 평형.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100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평당 한 1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그 공동주택이 180억이라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가 다 100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 앞에 그 잘 나갔던 삼성동 아이파크가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평당 1억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80억 한다고 이게 평당 1억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따라간다니까. 이게 딱 꼭지예요. 그 18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 몇십 명. 예, 그렇게 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수요가 급감합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맞대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내려놓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지를 하나 쭉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딱 이렇게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이제 정책적으로 꼭지 하나 서는 그 아파트들 최고 가격,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는 평당 얼마, 네.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고 요 기준으로 딴 데도 같이 규제하려고 하고 네. 이런 좀 경향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썩비리라는 표현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빌라 투자라고는 알았었는데 이게 참 썩비리라는 말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그냥 예쁘니까 그냥 썩은 빌라라는 뜻이긴 한데 그만큼 낡았다라는 의미예요. 썩은 빌라보다는 차라리 썩비리 낫네요. 그러니까 저는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낡은 아파트인데 결국 여기에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개발 이슈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썩비리지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백조 있잖아요. 그 미은오리 새끼처럼 지금은 미은오리 새끼지만 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애칭이죠. 지금은 썩비리지만 나중에 멋진 새 아파트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극초기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들은 감안하고 접근하셔야겠죠. 근데 이 책에 그래서 썩비를 쓰신 거는 지금 네. 뭐 썩비리
뜬다 뭐 이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썩필 투자를 하더라도 네.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은 보고 투자하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라고 해서 지금 구역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구역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에 이만큼의 아마 개발이 될 거야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규정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개발 구역 지정된 거 보면은 여기 분명히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개발이 될 거야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냥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구역이 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충족돼야 돼요. 집들이 낡아야 되거든요. 네. 낡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 근데 이제 투자에 몰입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옆구역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만으로 옆구역은 이제 매물이 없고 이 구역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기본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것들은 사면 안 된다라는 좀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죠. 그냥 다 무작정 지금 뭐 빌라가 뜬다. 썩빌로 가자 이게 아니라 그 그렇죠, 안에서도 그렇죠. 조건을 따져봐야 된다. 네네. 그런 취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진짜 썩빌까지 가게 되는 그런 투자 환경 네.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신규가 재건축 재개발이 극초기 구역이 썩빌까지 간 거예요. 네, 계속 풍선 효과인 거죠. 극초기 구역, 초극초기 구역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볼 보세요. 수가 이제 나중에 공급량이 250만 호가 아니라 한 100만 호 정도가 되잖아요. 예. 이거 트렌드도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나온 트렌드가 아니라 2007년도 전후에 이미 썩빌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도. 인천 빌라들이 엄청 핫했거든요. 2천, 3천 총액 금액으로 2천, 3천 하던 빌라가 갑자기 2억, 3억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금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조용합니다. 다 구역 해제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계를 떠나신 분들도 꽤 많죠. 조금 더 하이 리스크네요. 그렇죠.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요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옆에 있는 신도시 공급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홀로 구역들이잖아요. 입지가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빌라 밀집 지역들은 입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들은 입지가 좋은데, 이 빌라 입지는 입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구역으로 재개발이 되는 거. 뉴타운처럼 그렇게 큰 구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나홀로 단지로 개발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입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일단 규모면으로 몇십만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혐오 시설도 없고 정말 다 필요한 시설만 다 갖춰주잖아요. 근데 이 썩비에 있는 시장들은요, 학교를 신규로 만들어주기도 애매하고, 별도로 혐오 시설들이 있어요. 술집,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약점이 있죠. 네, 그런 걸 감안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도시가 대규모로 들어온다? 여기는 추진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를 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주변에 혹시 그런 곳 있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3기 신도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초기 구역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맞습니다. 부동산은 싼 가격에 싼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싼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더 하이 리스크다라고 네. 또 표현하는 게 그래서 또 나오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주식은 비싼 것들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명쾌해요, 그냥. 비싼 거 사시면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더 높냐 낮냐 그걸 떠나서 예. 제일 안전한 거 사라고 하면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제일 비싼 거는 안전해요. 이미 시장이 그렇게 예. 답을 주고 있는 거고. 미래 가치를 땡겨온 것들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미래를 땡겨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어설프게 비싼 거 말고 예. 제일 비싼 건 제일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명쾌합니다. 이건. 네. 또 나오는 게 이게 그 요즘 오피스텔 네. 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이건 투자 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두 수요가 같이 합쳐져서 더 또 다주택 규제도 안 받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이제 방이 2개나 3개 정도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상품이 아니라 네. 신도시 개발할 때 1기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상품이에요. 근데 그때는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었어요. 오피스텔은 근데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도 월세 목적이지 이것들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드는 게 10년 동안 오르지 않다가 네. 1년 반짝 올랐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린 것 아닐까. 원래는 그냥 임대 수요를 목적으로 하다가 네. 그 갖고 있던 분들만 좋은 일을 시킨 건데 네. 지금 만약에 2배 이렇게 오른 시장에서 그 오른 오피스텔이 더 오를 거라고 뛰어들었다가는 혹시나 좀 데이지는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심하시게 된 거고요. 네. 이걸 실수요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는요. 네. 기존에는 투자 수요층들만 들어갔던 상품이거든요. 네. 수익형. 네. 근데 지금 시세 차익만 보시고 수익형은 또 싫어하시고 시세 차익형 투자자들이 있으세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 그 투자 수요층이 또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또 실수요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3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던 이유가 수요층이 2배로 증가했거든요. 3배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이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간 올라서 시세가 확 올라갔던 것들 중에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들은 더 이상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상한선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빠지는 지역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용으로 접근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미 2배, 3배가 올랐거든요. 네. 더 시세가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적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실수요층입니다.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2030 분들이.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여의도 출퇴근하려고 하면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에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데, 주거를 사야 되는데, 다세대 빌라는 싫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알아봤더니, 아파트 전세 금액 정도의 오피스텔이 매매로 나와 있네? 전세로 나와 있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 전세가 올라갔고,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도 올라갔고요. 실제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이 LTV 규제, DSR 규제를 거의 안 받고, 최소한 50%, 잘하면 70%까지도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약금에다가 나 일부 갖고 있는 돈 정도라고 하면은 추가 대출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수요로도 많이 사셨던 분들이 많고, 실수요로 샀는데 가격이 올라버렸으니까 또 투자 수요도 새로 또 진입을 한 거죠. 투자랑 상관했던 추천들을 하니까. 참고로 이 앞에 여의도에 있는 이제 그 KBS 방송국 앞에 있는 모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인데 좀 지은 지 꽤 된 거. 10년 넘었죠. 네. 예. 이상 가격이 싸더라고요. 한 4억 대인 거예요, 30평대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했는데 아니라 제가 최근에 사무실 이동하면서 네. 알아봤거든요. 예. 13억을 달래요. 작년 초에 4억 8천이었었는데 3배 오른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좋잖아요. 제가 봐도 괜찮은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여의도 어디든지 도보로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여의도 공원 바로 옆에 있고. 네. 그 가격이었을 때 저도 알았었어요. 예,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실수요로 찾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던 것들이고, 과거에 오피스텔이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아파트 한 채는 이제 그 실거주 주택 특례라 그래서 취득세도 낮고, 그렇죠. 이 재산세도 낮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4.6%고 재산세도 좀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일반 아파트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랑 세금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를 갈 필요가 없는 게, 오피스텔이 좋은 이유가 다 지하 주차장이 깔끔하게 있고 아파트랑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싸고 대출도 나오고 오피스텔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몰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거냐 아니냐,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더 안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안 올라갈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것들이냐? 아파트예요. 아파트보다 비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역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 시세보다 비교했을 때 아파트보다 비싸면은 저는 사지 않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들이 아파트보다 있어요? 더 비싸게 분양을 해요. 분양을요? 네. 오피스텔 분양을? 네. 거기는 이제 분양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분양이 완판이 돼요. 미분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 왜?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 입지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네. 기존 아파트들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나오잖아요. 또 새 아파트잖아요. 새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몰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존 아파트에서도 수요가 올 거니까 기존 아파트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일로 수요가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주변에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좀 낡았잖아요, 지금. 막 20년 차 되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서 주거 수요가 올 것이다, 실수요가 올 것이다고 예상한. 투자처는 못 와요. 실수요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는 것 같아요. 실수요 겸해서. 네, 왜? 대출이 나오니까. 계약금만 걸면 돼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보다 좀 비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보다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파트 규제를 앞으로도 평생 한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이 규제가 이렇게 평생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좀 완화되게 되면은
아파트로 수요가 더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가 빠지고 아파트 수요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아파트보다 비싸면 안 된다. 입니다. 역시 또 이게 시세 차익만 보고 이제 뒤늦게 들어가는 건 좀 이제 위험할 수도 네네. 있고 그래서 여기 좀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렇죠, 이제 책에서 담고 네. 계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분양이나 청약 시장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저는 조금 어차피 뭐 100대 1 지금도 나오는 경쟁률 분양할 때도 별로 없는 시장 이거 물어봐서 뭐 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이 시장은 얼마나 계속 언제까지 핫할 것인가 네. 또 좀 공부해 봐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청약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받는 거라서. 근데 거기까지 좀 중도금 대출을 주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일단 9억 원 이상은 아예 안 나오는 거 규제를 했고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것까지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역풍 맞고 다시 한번 또 회귀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 기조가 내년도 이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청약에 많이 모여있는 수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분양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공급이 된다. 되기 전까지는 이 추세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지금 저렴한 상태인데 지금 분양가가 낮다는 비판 때문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허구의 분양가 심사 제도를 바꿨어요. 조금 올라가는 걸로 바꿨는데 약간 예, 그래도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간 게 원베일에 5천만 원이거든요. 네. 옆에 1억짜리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분양가 책정 기조하고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팩트로 우리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가점은 계속 높을 것이고 아직도 무주택자들은 많거든요. 예, 1,00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청약 로또가 계속 이어지는 한 어차피 그 로또를 사려는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으니 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네, 이 분양 시장은. 실수요도 아닌데도 사요. 왜? 당첨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시세 차익이 10억인데 우리가 저축으로 10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 또 그 부적격 청약 네. 요거 이제 줍줍하는 수요들도 네. 뭐 작년 엄청나게 또 불탔었고 예. 시간이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이야기를 되게 열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아니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분을 1시간 반 안에 이제 담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데요? 그리고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이 책, 베가북스에서 나온 이 책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김학렬 소장님이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투이대오 이렇게 또 사인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부동산 책이 아니라 인문학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어떤 그 지역별 부동산의 그렇죠. 역사, 예, 서울과 경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울편, 경기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정말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약간 진짜 역사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들이 왜 살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입지가 예. 강남인 거 아세요?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입지요? 예, 사람들이.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네. 예, 강남구라고 하는 입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만큼 입지가 좋았던 입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논밭으로만 쓰이다가 다시 최근에 와서 부각이 된 것들이었던 것 같고 단적인 예로 백제가 있었잖아요. 예. 백제 도읍지가 강남이었었어요. 아. 근데 지금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는 바람에 예.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배자, 승자의 역사기 때문에 승자의 역사에 묻혀진 것들이잖아요. 아. 그런 것들 결국 좋은 입지들은 결국 되살아난다. 그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재밌게 푼 거예요. 그렇죠. 뭐 원래 문명이 원래 큰 강 옆에서 네. 시작이 된 것처럼 그때도 이제 물을 길러야 됐었고 물이 네. 필요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의 한강 뷰랑 맥락이 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예. 지금 이 입지가 왜 좋은지, 이 입지가 조금 왜 위험한지 그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인문학 역사를 보면 네. 또 그걸 알 수도 있고. 네.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요건 한빛비즈에서 네. 나오는데 저 정말 잘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빨리 불인이를 탈출해야 되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만 하셨으면 됩니다. 다른 건 더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방송 나오신 슈퍼 개미 분들, 자산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꽤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신데 그 형님들이나 후배들한테 집 사지 말라고 해요. 그분들은 돈 많아서 예. 그냥 좋은데 월세 사시라고 비싼 집. 그분들까지 집을 사시게 되면은 그분들은 집 필요 없잖아요. 돈 많이 버시는데 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네. 그분들은 월세 사시고 그냥 좀 중산층 이하 계층 분들한테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의 마지막 보류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분들은 집 사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부자분들은 집 안 사도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또 모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 대표이자 필명 빠숑으로 더 유명한 김학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